습니다. 원톱 선봉장에는 1차전 승리의 주역 황의조가 자리할 전망입니다. 지난해부터 절정의 골 감각을 이어가고 있는 황의조는 1차전에서 결승골로 우리 대표팀의 1대0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다만 선발진에는 다소 변화가 예상됩니다. 1차전에 뛰었던 기성용과 이재성이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능합니다. 중국에 이어 조 2위인 우리 대표팀은 이 경기에서 승리하면 마지막 3차전 중국과의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16강 토너먼트 진출을 조기에 확정짓습니다. 한편 우리 대표팀 주장이자 에이스인 손흥민은 조별리그 마지막 3차전 중국전부터 합류합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한 학기 수백만 원에 이르는 대학 등록금.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만만치 않은데요. 서울대를 비롯한 일부 대학이 이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오는 3월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는 19학번. 통상 2월 초에 내는 수백만 원의 대학 등록금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정부는 등록금 동결과 장학금, 카드 납부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등록금을 동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1년째 오르지 않고 있는 건데요. 서울대는 지난 2009년부터 3년간 등록금을 동결했고 2012년부터 6년 동안은 등록금을 내렸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등록금을 동결하고 학부 입학금을 폐지하기도 했는데요. 서울대 외에도 충북대와 춘천교대 등도 동결 방침을 발표했고 사립대인 강원 한림대는 인하를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에 아직 발표를 하지 않은 대학들은 어떤 방침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한편 2019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은 4월 17일까지 진행됩니다.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고 대출 금리는 지난해와 같은 2.2%입니다.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긴급한 생활안정자금을 빌려주는 실버론.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노인층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시행됐습니다. 네, 기존에는 최대 750만 원까지 빌릴 수 있었는데요. 이달부터는 1,000만 원으로 한도가 상향됩니다. 실버로는 자신이 받는 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고 이자율은 5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을 바탕으로 분기별로 변동금리를 적용하는데요. 올 1분기 이자율은 연 2.05%라고 하네요. 2021년 문을 여는 청년주택은 지하철 6, 7호선 역세권에 270세대 규모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용적률 완화와 건설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주면 민간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지어 청년층에 우선 공급하는 정책입니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총 8만 호의 역세권 청년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1997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 해병대 캠프는 현재까지 3만 7천여 명이 참가할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해병대가 창설 70주년을 기념하는 겨울 캠프를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캠프는 공수기초와 유격기초, 한국형 상륙 장갑차 탑승 등 장병들의 훈련 강도를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게 마련됩니다. KTV 박천영입니다. KTV 보도부 기자들이 이슈를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SN뉴스,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준비됐을까요? 박지선 기자입니다. 겨울 한파가 매섭습니다. 무릎까지 내려오는 두꺼운 롱패딩은 외출 필수품이 됐는데요. 한때 고가 제품을 빌 때 등골 브레이커라는 수식어도 달았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런 수식어 쏙 들어갔습니다. 여전히 고가 제품이야 있지만 10만 원대 상품도 나오고 가격대가 다양해지면서 소비자들 선택폭이 넓어졌습니다. 무엇보다 몇 년 전 등골 브레이커 논란의 중심에 있던 유명 브랜드가 시중 대리점에 제품을 비싸게 유지하도록 강제한 게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죠. 이 업체에 과징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이걸 계기로 무조건 비싼 것만 찾다간 호갱된다는 인식이 확산됐죠. 최근엔 브랜드 유명세보단 제품 가격, 보온성, 소재까지 꼼꼼히 따져보는 합리적 소비가 자리 잡기도 했고요. 정부도 소비자 권리 보호에 힘쓰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집단 소송제를 확대 시행하기 위해 개정안을 선보입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격 담합이나 거짓, 과장 광고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집니다. 또 개인 대신 소비자 단체가 소송을 제기하는 제도를 활성화하고 분쟁에 휘말린 소비자들을 위한 지원책도 강화합니다. 새해에는 똑똑한 소비로 호갱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데요. 호텔에서 즐기는 호캉스 많이 가시죠? 그런데 대뜸 스마트폰부터 반납하라고 하면 어떨까요? 다시 돌아갈래. 실제로 미국의 한 호텔에서 작은 파우치에 스마트폰을 넣게 하고 호텔 직원만이 파우치를 열 수 있게 했는데요. 3개월 만에 무려 200명이 넘는 투숙객이 참여할 정도로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여행 가서도 좀처럼 스마트폰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의 속마음을 정확히 읽은 거죠. 스마트폰 그만 보고 싶은데 뜻대로 잘 안 되잖아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스마트폰 중독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스마트폰에 의존하고 있다면 스마트 쉼센터 기억하세요. 스마트폰 의존도를 측정하고 전문가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한테는 뮤지컬이나 인형극을 통해 예방교육을 실시하는데 효과가 꽤 좋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편리해진 일상 부정할 순 없겠지만 뭐든 과하면 좋지 않겠죠? 여기 그림 보이시죠? 유명 화가의 그림이냐고요? 캐나다에 사는 6살 시바견 헌터가 그린 겁니다. SNS를 통해 헌터 그림이 알려지면서 사겠다는 사람들도 나와 지난 1년간 우리 돈으로 600만 원을 벌었다고 합니다. 혹시 우리 댕댕이도 이런 재능 있을까 솔깃하시죠? 헌터 주인은 평소 산책을 자주 하고 다양한 공간에서 뛰어놀 수 있게 한 게 비결 아닌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반려동물도 창의력을 기르려면 자유롭게 뛰노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실제로 지역마다 강아지 공원이 조성돼 있는데요. 강아지들이 목줄을 풀고 마음껏 뛰놀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반려동물 전용 공간을 늘리고 있는 추세죠. 경기도는 올해 동물복지 종합대책으로 반려견 놀이터를 확충하고 보호시설, 동물병원까지 갖춘 테마파크도 조성한다고 합니다. 반려동물들이 뛰놀 수 있는 공간 더 늘어나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SN뉴스였습니다. 뉴스의 빈틈을 채워드리는 시간 뉴스링크 시작합니다. 동요 아기 상어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아이를 키우는 분들에겐 익숙할 텐데요. 이제 이 세계적인 인기를 끌 날도 머지않아 보입니다. 아기 상어가 빌보드 차트에 진입했습니다. 애니메이션 상어 가족의 주제가 아기 상어. 중독성에 있는 후렴구와 귀여운 가사가 특징인데요. 국내 동요 아기 상어 영어 버전 주제가인 베이비 샤크가 빌보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백 32위 기록을 세웠는데요. 지금까지 이 차트에 진입한 한국 노래는 2012년 7주 연속 2위에 오른 싸이의 강남 스타일과 지난해 11위에 오른 방탄소년단의 아이돌과 DNA 등 4곡. 한국 가요가 아닌 동요가 빌보드에 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아기 상어가 앞으로 동요 한류를 이끌 수 있지 않을까요? 앞서 전해드렸듯 오늘 국방 중기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한국형 3축 체계 명칭이 핵과 WMD 대응 체계로 바뀌는 방안이 담겼는데요. 이 WMD는 무엇일까요? WMD는 대량 살상 무기를 뜻하는 영어 표현의 약자인데요. 여기에는 핵무기와 생화학 무기 등이 포함됩니다. 핵무기는 원자핵의 분열 반응으로 일어나는 에너지를 이용해 만드는 겁니다. 생화학 무기는 생물 무기와 화학 무기를 생칭하는 개념인데요. 세균이나 맹독성 물질을 이용해 만든 치명적인 물질입니다. 모두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무기들이죠. 국방부는 핵과 대량 살상 무기 등 전방위 안보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인데요. 평화의 대한민국을 힘으로 뒷받침하는 강한 군대를 만들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와이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누구나 꼭 한 번쯤 가보고 싶은 휴양지로, 또 요즘엔 신혼여행지로도 인기가 높은데요. 그런데 하와이는 우리나라 이민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기도 합니다. 1903년 1월 한인들이 하와이 사탕수수밭에 도착했습니다. 116년 전 벨리코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 하와이 호놀룰루에 첫발 내디딘 86명의 사람들. 우리나라의 첫 공식 이민자였습니다.
이들은 하와이 사탕수수밭 농장에서 새로운 삶을 개척했죠. 빈곤을 피해 조국을 떠났지만 타국에서도 혹독한 시련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리고 100여 년이 흐른 지금 미주 한인 2세들은 각 분야에서 새로운 역사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김창준 전 의원 이후 20여 년 만에 연방 하원의원 입성에 성공한 한인 2세 인디김. 골든글로브 TV 드라마 부분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한국계 배우 샌드라 오까지 각계각층에서 한인의 활약이 눈부신데요. 문재인 대통령도 서면 축사를 통해 한인 동포들이 조국에 대한 자긍심을 품고 미국 사회에 더욱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부도 힘껏 돕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난 100년을 넘어 새로운 100년을 만들어가는 한인들의 역사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뉴스링커였습니다. 방탄법원, 셀프 포토라인 성명.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새로운 용어를 몰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약 40여 개의 사법농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으러 중앙지검에 출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검찰 포토라인에 서서 국민에게 그 입장을 밝히던 관행을 완전히 깨고 자신이 근무하던 대법원 앞에서 검찰 출두에 대한 비언을 밝혔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선출됐던 전직 대통령도 누구나 검찰 포토라인에 섰었던 일과 매우 대비된다 할 것입니다. 단지 1995년 12월이죠. 전두환 씨만이 자신의 연희동 자택 앞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 씨는 당시 쿠데타 세력이었던 자신의 측근들을 둘러싸게 하고 검찰의 수사에 협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명 골목 설명이라고 불려졌던 사건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셀프 포토라인 촌극은 아마도 그가 법원에 거는 마지막 기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신이 대법원장 시절에 인사했던 판사들이 아직도 법원에 남아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데요. 사실 검찰이 각종 증거를 제출하고 또 40여 가지 혐의로 기소해도 결국 유무죄는 법원에서 가려지게 됩니다. 판사의 판단이 결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